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졸사회 1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4단원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장소의 인식 그리고 공간 구조의 활용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공업의 입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공업에 있어서 이 공간이라든지 장소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또 어떠한 위치에다가 어떠한 장소에다가 공업이 들어가야, 어떤 장소에 공업이 들어가야 또 그 공업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공업의 특성에 따라서도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그 공업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 제품의 특성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업의 입지가 이 장소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장소의 특성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공업의 입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리적인 내용들을 볼 때에는 인문 환경과 자연 환경, 인문 조건과 그다음에 자연 조건들을 동시에 한 번씩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 자연 조건에 있어서는 기후나 지형, 용수, 토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기후, 그 지역의 지형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는 생각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같은 그 산업에 있어서 기후 조건이라든지 어떤 지형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절대적인 요소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원료를 구하고 자원을 구하는 게 우선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료를 구하려고 하는 원료나 구하려고 하는 자원이 이러한 기후와 지형이 인간에게 있어서 좀 악영향을 미치는, 좀 살기 불편한 곳에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러한 기후나 지형 완전히 무시하고 그곳에 진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재공업 같은 경우에는 냉대림 같은데, 냉대림에 있는 목재들을 전부 다 이용해가지고 펄프, 제지공업 이런 것들을 발달을 시키는데, 냉대 기후 지역은 사람들이 살기가 그렇게 편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불구하고 갔던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장을 만약에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공장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좀 편리한 곳을 아무래도 좀 찾게 되겠죠. 그리고 공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일단은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얻기 쉬운 곳, 사용할 수 있는 공업용수를 얻기 쉬운 곳들을 일단은 찾아야 되겠고, 다음에 토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넓은 부지가 확보가 돼야지 공장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 조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업의 입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인 요건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소비시장과의 거리, 일단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시장 규모,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그러한 시장과 교통이 어느 정도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노동력을 얼마만큼 잘 확보할 수 있는가, 또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 정책이 그 해당 공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가, 이러한 것들도 이제 공업의 입지에 주요한 영향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입지 조건들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쭉 놓고 봤을 때 항상 똑같이 작용을 하지는 않더라 하는 겁니다. 차이가 좀 나게 된다라는 거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러한 요건들이 변화하게 되면 그 입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 그 입지 변화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과학기술의 발달을 우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자연적인 제약이 극복이 많이 되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연적인 요소, 기후라든지 지형 이런 것들이 그다지 큰 영향력을 지니지 못했다고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출을 하고 나아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자연 제약이 극복이 되면서 과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자연적인 요건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떨어지고, 오히려
사회적인 요인의 중요성이 증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후나 지형이나 용수나 토지나 이런 것들이 뭐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러한 곳이라 하더라도 소비시장이나 교통이 편리함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 소비시장 가까운 곳, 노동력을 얻기 쉬운 곳, 또 뭐 자본이 조금 많은 곳,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교통통신이 발달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운송비의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운송비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생산비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효과들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생산비는 그대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의 효율성이 보다 좀 높아지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곳으로 입지는 옮겨지게 되겠죠. 다음에 값싼 노동력과 넓은 부지 확보를 위해서 공장을 분산시킨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국내 지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해외로도 마찬가지죠. 다국적 기업들이 존재하는 이유들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보다 노동력이 싼 곳,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중국 지역의 공장들을 분산시켜가지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입지 변화의 요인으로 등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생산 방식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의 제조업 중심의 공업에서는요. 그냥 하나의 물건을 많이 생산하는 게 무조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칼을 만든다든지 뭐 어떤 도구들을 기계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의 제품을 많이 만드는 거, 단시간 내에 많이 만들어.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 기계로 만드는 게 더 많이 만들잖아? 그래서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요즘에는 단일한 품종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게 더 소비자들에게 더 잘 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만들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만들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각각의 품종들을 조금씩 생산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생산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뭐 원료를 많이 얻고 노동력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것보다 어떤 기술을 확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소비지와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공업의 입지를 변화시키는데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옛날에는 목축업 같은 거 하더라도요. 이렇게 목동이 이렇게 뭐 양이나 소들을 이렇게 이끌고 막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양치기 소년, 뭐 요즘에 양치기 소년 그러면 이제 거짓말의 대명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양치기 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양들을 데리고 양을 몰고 뭐 이렇게 산 위로도 갔다가 산 중턱으로 갔다가 평지로 내려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목이나 이목들을 하긴 했었는데요. 이렇게 양치기 소년들이 양을 이렇게 직접 치다 보니까 이제 느끼게 된 것들이 이제 양의 속성입니다. 양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자기 몸에 뭔가 닿는 게 있으면 그게 뭐 크던 작던 상관없이 그걸 벽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테두리를 해놓고 있으면 양들이 절대로 그 테두리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테두리에 이렇게 몸이 딱 닿으면 그걸 벽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선생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만화를 봤더니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잠이 안 올 때는 양을 한 마리씩 세라 그러면서 양이 이렇게 울타리를 껑충껑충 뛰어넘습니다. 만화니까 그래요. 실제로 양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목동들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목동들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 테두리만 둘러놓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양들은 알아서 그냥 그 안에만 있으니까 밖으로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 목동으로 일하다가 실업자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부 다 제조업, 공장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손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기계가 딱 들어오게 되니까 또 어떻게 돼? 기계에 또 밀려가지고 또 실업자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의 인력 대신할 무언가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기계화나 자동화 또 로봇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사람이 직접 일을 하던 것들을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노동력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노동력에 거의 크게 의존하지 않고 공업이 이루어지니까 굳이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공장을 짓는 일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생산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보다 적은 양의 원료나 적은 양의 동력을 가지고도 비슷한 양의 생산을 이루어내면서 원료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그러면 원료 사용량이 감소하게 되면 원료의 의존도가 조금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다국적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기업의 규모는 늘어나게 되는데 어떤 생산 공장이나 연구할 수 있는 연구 파트는 여러 다른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다국적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공업이라고 하는 입지가 과거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원료라든지 노동력의 비중이 상당히 커서 원료 따라가고 노동력 따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러한 원료나 노동력보다는 자본이나 기술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원료 산지라든지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입지 변화의 내용을 통해서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한 공업의 입지 유형들을 좀 생각을 해보죠. 보통 공업의 입지 유형을 정할 때는 그것이 공업의 요소 가운데에 어느 것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운송비 지향의 공업들, 운송비가 가장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공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원료 지향 공업이 있습니다. 이 원료 지향 공업은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감소하는 공업, 원료의 변질 파손이 우려되는 공업, 이 공업들을 우리가 원료 지향 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설명하면 공업이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공업이 생긴다 없어진다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원료라는 겁니다. 원료. 그 원료가 없으면 공업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공업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시멘트 공업이 있습니다. 시멘트라고 하는 거는 석회석으로밖에 못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석회석이 있는 곳이 있어야만 시멘트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시멘트 공업에서 석회석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이렇게 원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업, 원료 지향 공업이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통조림 공업이에요. 통조림 공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우리 먹거리들을 이렇게 캔에다가 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참치 통조림, 꽁치 통조림, 그다음에 복숭아 통조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참치 통조림, 꽁치 통조림, 복숭아 통조림 전부 다 이 함석판으로 된 그러니까 깡통 안에다가 제품들을 담는 거예요. 근데 그 깡통 안에다가 뭐를 담느냐에 따라서 통조림의 이름은 다 바뀌겠죠. 참치 담으면 참치 통조림, 꽁치 담으면 꽁치 통조림, 복숭아 담으면 복숭아 통조림. 그것도 황도 담느냐, 백도 담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바뀌고. 자, 그러면 그 통조림 안에 들어가는 제품의 원료, 생선이 들어가느냐, 과일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원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업이 원료 지향 공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장 지향 공업이에요. 이 시장 지향 공업은
원료 지향 공업과는 반대예요.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증가하는 공업이고 제품의 변질, 파손 우려가 있는 공업이고 소비자와의 접촉이 빈번한 공업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장 지향 공업은 그 산업의 흥망성쇠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떤 학부모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하실 때는요,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그냥 안 오시고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를 사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꽤 오래전입니다만은 어떤 분이 매실 음료를 이렇게 한 박스를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매실 음료가 상당히 이렇게 막 붐이 일어나던 시점이었어요. 붐이 일어나던 시점에 매실 음료를 사주시길래 옛날에 매실차라든지 이렇게 매실주라는 거 마셔보면 이 매실차나 매실주가 상당히 이렇게 좀 시큼한 맛이 있잖아요. 그 맛을 기대하고서 이렇게 매실 음료를 딱 마셨는데 웬걸? 이거는 매실 음료라고 써져 있어서 이게 매실 음료구나 그러고 마시지 그냥 다른 컵에다 따라주고 이걸 마시면 이거 사과 주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봤습니다. 뭘 봤냐면 병 라벨에 보면 성분 함량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성분 함량표에 과연 매실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어렵시오? 매실 음료라고 나와 있는데 매실 함유량이 0.몇 퍼센트? 0.3%인가 0.5%인가 밖에 안 들어있고 거기에 무려 한 70% 이상이 사과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마셔봤는데 매실 맛은 못 느끼고 사과 맛을 느끼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게 가장 광고도 많이 하고 인기 있는 제품이더란 말이야.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제 장을 보러 마트를 한번 갔다가 마트의 음료수 코너에서 그 당시에 시판이 되고 있던 매실 음료의 매실 함유량을 전부 다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나도 참 심심하죠. 세상에 그런 걸 보다니. 자, 그랬는데 각 회사마다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마다 전부 다 매실 함량이 다릅니다. 다르더라고요. 매실 원액의 함량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던 주스가 15%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제품을 가장 많이 넣고 제일 잘 만든 제품이 가장 좋은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품은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광고 많이 하고 막 유명 가수가 CF로 나왔던 그 제품이 가장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품은 매실 함유량이 1%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제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해서 성패를 좌우하는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어디였어? 소비자와의 접촉이 빈번한 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어떻게 만들었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소비자가 많이 사 먹는 게 최고인 거야. 그리고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소비자의 구미를 기호를 반영하는 제품들이 성공하는 그러한 산업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양조, 술, 음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두부, 제빙, 제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얼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인쇄업. 어떻게 인쇄해 주세요? 여기는 무슨 색깔로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교재 같은 경우에도 인쇄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는 요 색깔로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대로 그려가지고 인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구공업 같은 것들. 가구가 모양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어디에는 어떻게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침대도 맞추고 장도 맞추고 뭐 이럴 때 소비자의 기호를 전부 다 맞추잖아요. 그러한 공업들이 시장 지향 공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중간지 지향입니다. 이건 운송비를 이제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중간지 지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적환지 지향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적환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품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상로로 배 타고 이동하다가 육지에 닿으면 그걸 트럭으로
옮겨 심어가지고 트럭으로 운반하는 뭐 이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료의 제품이나 부피 무게가 많이 나가는 공업, 원료는 수입하고 제품은 수출하는 공업, 뭐 이런 것들 있죠. 원료 수입해가지고 그걸로 물건 만들어서 물건을 다시 내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젓가락 있죠.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 그 선생님 친구가 그 나무젓가락 만드는 회사 사장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나무젓가락을 만들려면요, 일단 나무를 수입을 해가지고 옵니다. 나무를 실어가지고 와요. 그럼 그 공장에서 이제 나무젓가락을 만들어요. 나무젓가락 만들 때 뭐 보통 하겠습니까? 그 규격에 딱딱 맞춰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그 젓가락 모양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절반만 쭉 자르는 것도 그거 제주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렇게 딱 옆으로 가르기 쉽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내는 거. 요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내는 겁니다. 나무가 올 때는 어떻게 왔겠어요? 비행기 타고 왔겠어요? 배 타고 오든지 뭐 이렇게 실어 날랐을 거 아니에요? 트럭으로 실어 날르거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해가지고 나무 젓가락 만들면 나무 젓가락 차로 납품해가지고 뭐 라면 회사도 보내고 중국집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움직이는 것들. 그러니까 적환, 지향이 있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원료들을 수입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제품들이 이 중간지 지향에 해당이 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노동지향입니다. 노동지향은 노동력이 필요한 공업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요즘에 뭐 기계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뭐 실업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아까 앞서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가운데서 가장 정밀하고 가장 섬세한 기계는 인간입니다. 인간처럼 이렇게 세밀한 공업, 세밀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성묘 같은 데 가시면 벌초 하잖아요. 벌초. 벌초 할 때 요즘에는 예촉이라 그래서 칼날 같은 거 윙 돌려가지고 이렇게 슉슉 자르면 잔디도 쉽게 깎고 잡초도 쉽게 날리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 예초기 같은 경우에는요, 구석구석을 다 잘 깎지는 못해요. 그냥 너른 벌판, 뭐 돌멩이 같은 거 없는데 뭐 이런 데는 잘 하는데, 구석구석을 하려면 아무래도 사람이 손을 써야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기계가 조금 이렇게 좀 큰 대규모의 일들은 기계들이 툭툭툭툭 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섬세한 일들, 뭐 이런 일들은 사람의 손이 꼭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섬유공업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실을 가지고 옷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솜에서 실을 뽑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계가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실을 막 뽑고 실이 막 옷감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이 엉킬 수 있잖아요. 그럼 엉키면 기계가 막 돌아가다가 실이 엉켰네? 그래가지고 그 실을 기계가 막 이렇게 풀어가지고 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실이 엉키면 그냥 빨간불 삑삑 들어오고 기계는 서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 사람이 일일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백날 기계가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의 손이 미치는 거지. 그런 공업이 노동력 지향 공업이에요. 어떤 게 있습니까? 섬유공업, 아까 설명드린 섬유공업이 있고, 전자공업 같은 것들, 이제 반도체 공업 같은 것들,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칩을 여기다 끼우고 여기다 끼우고 여기다 끼우고 여기다 끼우는 거야. 그런 것들 기계를 시킬 수는 있죠. 기계들이 알아서 다 꽂습니다. 그걸 꽂도록 프로그래밍은 누가 해줘야 돼요? 사람이 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여기다가는 이걸 꼽고 여기다는 이걸 꼽고 여기다는 이걸 꼽아야 돼? 프로그램 입력은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그걸 딱 보고서 이건 보니까 여기다 끼우면 되겠네. 기계가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기계가 한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사람의 손이 미쳐야 되는 공업. 그러한 공업이 노동지향 공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직접지향 공업이 있습니다. 이 직접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류의 공업들,
비슷한 류의 공업이나 서로 연계가 되는 공업들이 모여서 형성이 되어야 유리한 공업들이에요. 그래서 다단계 공정이 필요한 공업, 계열화된 공업, 종합 조립 공업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석유화학 공업이 있습니다. 제철 공업이 있죠. 조선공업, 자동차 공업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이나 자동차 공업 같은 경우에는 배나 자동차를 만드는 공업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철강을 생산합니다. 일단 철강을 생산해서 자동차라든지 배의 몸체를 만드는 그런 데가 있을 거고, 엔진을 만드는 게 있을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부품들을 만드는 그러한 공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할 수 있는 공장에다 납품을 하면 조립 공장에서는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딱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사한 류에 해당이 되는 공업들이 그 조립 공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 있어야 공업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러한 공업들이 이제 직접 지향 공업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동력 지향 공업은 제조 과정에서 동력이 많이 필요한 공업. 그래서 알루미늄 공업이나 화학 비료 공업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다음에 부가가치가 가장 큰 공업, 운송비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큰 기업은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러한 공업을 우리는 입지 자유공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금속이나 정밀기계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예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공업의 입지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서 많이 보실 때는 주로 원료 지향 공업, 시장 지향 공업, 노동 지향 공업 요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조금 더 나가면 중간 지향 공업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노동력이 많이 영향을 미치느냐, 자본이 많이 시장이 많이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은 자원이 원료가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공업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험 문제에는 많이 나왔어요. 나머지 요소들은 그 원료 시장 지향, 시장 지향, 노동력 지향 요것에 파생이 되는 내용들이지 공업 자체의 내용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파생이 되는 내용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원료 지향, 시장 지향, 노동 지향 요 세 가지다. 그 세 가지를 우선 알아두시고 나머지를 이해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업의 입지 유형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업의 그 각각의 입지 유형의 특징과 해당 공업들, 요거는 연계가 돼서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관을 지어서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에 이제 베버의 공업 입지론입니다. 이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공업의 입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론을 정리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는 그림과 같이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 베버의 공업 입지론, 뭐 자세하게 막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공업의 최적 입지는 일단 최소 생산비 지점이다. 그러니까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지점에 공업은 입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버의 공업 입지론의 결과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료 지향 공업의 경우에는 원료를 싸게 구할 수 있는 곳에 공업이 들어가겠죠. 시장 지향 공업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에 공업이 입지를 할 거고, 노동력 지향 공업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노동력이 싼 곳에 공업이 입지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곳에 입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원료 지향 공업이냐, 시장 지향 공업이냐, 노동력 지향 공업이냐, 이것에 따라서 최소 생산비 지점은 각각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료 운송비, 동력 운송비, 제품 운송비가 최소인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다라고 보는 개념이 최소 운송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총 운송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지점. 그러면 각각의 요소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노동비 절약 지점이 있어요. 최소 운송비 지점은 아니지만 운송비보다 노동비의 감소분이 더 클 경우, 그러니까 여기는 운송비는 한 20% 더 드는데
노동력이 다른 데 반값밖에 안 돼. 그러면 거기 가서 짓는다는 거죠. 노동력의 비중이 더 크다라고 하면. 또 직접 이익 발생 지점이 있어요. 그 운송비 증가분보다 직접 이익이 더 클 때 직접 이익 지점이 최적 입지다. 운송비는 되게 많이 드는데 여기는 주변에 그 비슷한 원료를 쓰는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공동 구매가 가능해. 공동 구매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어. 그래? 그럼 거기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직접 지향 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접 이익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서 공업이 입지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버의 공업 입지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다. 궁극적으로 공장의 최적 입지는 어디다?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점, 최소 생산비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베버의 공업 입지론이 이야기하는 주요 골자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에 이제 공업의 집적과 분산입니다. 집적하는 경우도 있고 분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공업의 집적. 집적이 아니에요. 집적이 아니라 자, 뭐 찝적이라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하셔도 될 게 왜 예쁜 여자 있으면 남자들이 가가지고 찝쩍찝쩍 거리잖아요. 가서 이렇게 붙습니다. 찝쩍 거리려면 붙죠. 뭐 전화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 관심 있는 상대자하고 이렇게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게 찝쩍거리는 거죠. 자, 공업의 집적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지역으로 공장들이 모이는 겁니다. 모이느냐. 야, 저기 괜찮은 것 같아. 너 찜? 이래가지고 가는 거. 그게 집적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비슷한 류의 공장, 공업의 형태들이 모이고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집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되면, 집적이 되게 되면 발생하는 나름대로의 이익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동일 업종이나 계열화된 공업이 집중이 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원료를 쉽게, 싸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공업과 같이 그렇게 많은 부품들이 필요한 공업의 경우에는 그 자동차 공업 하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공업들이 전부 다 먹고 삽니다. 이익이 분산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공장의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집적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적을 하게 되면, 공장이 집적되게 되면은 그렇게 이익도 발생을 하지만 불이익도 생겨요. 어떤 불이익이 생기느냐? 지나치게 많은 공업이 집중이 될 경우에는 공장이 많으면 공장의 굴뚝도 많겠죠. 굴뚝이 많으면 나오는 연기도 많겠죠. 나오는 연기가 많으면 환경 오염이 되겠죠. 대기 오염의 문제 발생하겠죠. 대기 오염만 생기나요? 걔네들이 공장에서 연기만 내뿜습니까? 물도 버리죠. 폐수들. 각종 공업 폐수들 버립니다. 그러면 강물 오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정화시설을 가지고 정화해가지고 보내면 되잖아요. 안 그러는 애들도 있잖아. 그리고 정화를 한다 그래도 중금속 같은 것들 섞여가지고 나오게 되면 중금속 오염돼가지고 막 물고기가 막 S라인 그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환경 오염의 문제들이 상당히 좀 크게 발생을 한다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장이 많으면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또 공장이 많으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거기에 종사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 부수적으로 주택도 생겨야 되죠. 주택이 생기면 상가도 생겨야 되죠. 상가가 생기면 학교도 생겨야 되죠. 뭐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필요 채워야 될 상황들이 생기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주택난 생기죠. 교통난 생기죠. 또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이면 착한 사람만 생기나 나쁜 놈들도 많이 생겨서 도둑놈들도 많이 생기죠. 뭐 이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범죄 문제, 치안 문제 이런 문제들 집적을 통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공업의 집중과 분산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집중 보시죠. 예전에는 이제 산업화 초기에 대도시나 공업도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발달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거점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공업이 활성화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수도권 공업지역과 남동 임해 공업지역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이 많으니까 노동력 중심의 경공업들이 많이 발달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남동 임해 공업지역은 이제 원료를 날라서 실어 나른 원료들을 받기 상당히 유리한 곳이었기 때문에 중화학 공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달을 했던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럼 그러한 곳들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산업화 초기에 공업을 좀 성장시키고 발달시키는 그러한 전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 공장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까 말한 집적의 불이익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업의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원료에 집중하지 않아도 됐고 노동력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집중되었던 공업들도 하나하나씩 분산을 시켜나가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 공업의 입지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사람 살기 편리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나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지역의 썬벨트, 북위 37도 이남의 지역에 각종 공장들이 들어선 모습이라든지, 우리나라 옛날에 영등포라든지 구로라든지 가리몽동 같은데 서울에 그곳에 대규모의 공업이 입지되어 있던 곳들이 이제 안산이라든지 시흥 쪽으로 이전하고, 또 그곳에는 그 예전에 공장이 있던 곳에는 IT 관련한 여러 벤처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공업의 분산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점점 노동력이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노동력이 비싸지게 되면서 예전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물건 제조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자체도 공업이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다른 노동력이 값싼 지역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가져오게 되죠.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김치 수입량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김치는 우리나라 음식인데 왜 우리가 김치를 수입해 먹어?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을 만나 막 이렇게 욕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욕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생각을 조금만 해보시고 욕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일본에서 만든 기무치 같은 거를 사다 먹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욕을 먹어도 싸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노동력이 굉장히 이제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김치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요. 김치 공장을 중국에다가 세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배추도 키우고 거기에서 재배된 배추들을 가져다가 중국 사람들 데려다가 김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로 반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수입 물품에 찍혀가지고 오는 겁니다. 외국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니까 수입이죠. 수출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치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공업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노트북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IT 기기들, 가전 기기들 보시면은 대부분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달리 차이나가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제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만들지만 어디에서 만든 거야? 만든 장소 자체가 중국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노동력이 조금 더 싼 곳에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공업의 입지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분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등장한다. 앞에서도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공업의 집적, 과거에는 이제 초기에는 집적이 좀 많이 이루어졌었지만 지금은 이제 분산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입지 요인이 변화하면서 공업의 입지가 변화하는 내용들,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공업이 자원 중심에서 기술 또는 자본 중심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원료 산지나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해도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음 두 번째,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연 제약이 극복이 되면서 사회 요인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다시 말해 사회 요인의 증대성이 중요가 됐다라고 하는 건 뭐 정책적으로 그 산업을 밀어주는 곳을 간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좀 거주하기에 편리한 곳이라든지 뭐 이러한 곳으로 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또 값싼 노동력이나 넓은 부지 확보가 가능한 곳 뭐 이런 곳으로 이제 공장의 분산이 일어나게 되고 다국적 기업이나 분공장들 뭐 공장의 뭐 지점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또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생산 방식이 생산 패턴이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라든지 또 노동력의 비중이 감소가 된다든지 아까 앞서서 설명을 드린 이러한 그 공업 요인의 변화 요인들에 따라서 공업의 입지도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첨단 산업의 입지 변화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첨단 산업의 입지는 인력과 정보 획득이 유리한 곳 이러한 곳에 공업이 입지를 했었는데 선진국의 비용 상승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선진국의 그러한 인력들이 빠져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이렇게 많은 그 선진국의 인력들을 데려다가 쓰려고 하면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뭐 첨단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첨단 산업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첨단 산업 기지가 이전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뭐 대만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러한 곳들이 그러한 어떤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렴한 인건비도 이러한 추세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이제 공간 구조의 변화입니다. 입지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공간 구조, 뭐 교통의 발달이라든지 기업 조직의 분화라든지 지대나 지가의 변동, 인구 변화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공간 구조들도 변화를 하게 되고요. 공장 입지의 변화에 따라서 공장의 입지 여부에 따라서 그 도시가 성장하거나 쇠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광역시가 6개가 있죠. 6개. 그래서 서울은 특별시고요. 인천, 대전, 다음 광주, 부산, 대구, 울산 이렇게 6개의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울산광역시는요. 거기에 뭐 조선공업이나 자동차공업이 굉장히 크게 발달이 되어 있고 그 조선공업과 자동차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으로도 광역시가 형성이 될 정도로 규모가 커요. 그 조선공업이나 자동차공업이 울산에 입지를 하면서 그 울산은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그 공업이 울산에서 싹 빠져나갔다. 그럼 울산은 그냥 원숭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쇠락해서 인구도 줄어들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공업이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뭐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내륙 수운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강나루 같은 데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륙 수운 안 쓰기 때문에 옛날에 여기가 나루터였대. 나루터가 있던 마을이었대. 그러면 그래? 그러고 넘어가지. 그곳을 교통로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입지 요인의 변화, 공간, 뭐 교통의 요소의 변화들 이러한 것들이 어떤 공간 구조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공업이나 공장의 입지 여부에 따라서 도시 성장 발달할 수 있고 또 전통공업이냐 아니냐 또 공업의 입지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요소들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대표적인 예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서울 시내에 구로동, 가리봉동 뭐 이런 지역은 과거에 제조업 공장이 있던 공업 단지였습니다. 뭐 구로공단, 가리봉공단, 뭐 영등포공단 뭐 이런 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업의 패턴 자체가 첨단 기술 산업으로 이전을 해 오니까 제조업이 쇠퇴를 하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곽 지역으로 전부 다 보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해요? 첨단 기술 산업들을 유치해서 벤처 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벤처 산업지대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도시 내부 구조 자체를 변화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빌딩도 많이 짓고, 예전에는 볼 수 없, 예전에는 공장을 많이 지었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빌딩도 짓고, 자동차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도로도 확충을 하고, 이렇게, 활용의 구조들을 바꾸게 되면서 도시 내부 구조도 바뀌게 되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상권도 많이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쓸모가 좀 많이 달라지는 그러한 요소들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공업의 입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 공업 입지에 따라서 공간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장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좀 자세하게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공간을 활용하는데 주 요소들이 공업의 입지에 있었다. 그러니까 공업의 입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에는 어땠고 앞으로는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까지 그런 것에 맞춰가지고 공업의 입지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변화의 추세들을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예, 충분한 복습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